천운사 콘크리트 속 유골 발견. 2015년 6월 15일 강원도 태백산맥 깊숙한 계곡. 외부와 거의 단절된 산중사찰 천운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굴착기 소리가 산 허리를 울리고 있었다. 수십 년째 서 있던 석탑 아래 기초부에 미세한 균열과 치마가 발견되면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공사 책임자는 현장에서 김반장이라 불리는 50대 중반의 현장 소장 김춘배였다. 그는 사찰 측과 계약을 맺고 한 달 전부터 인부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날 작업은 석탑 서쪽 모서리 부분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기초 구조를 다시 확인한 뒤 보강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순서였다. 점심을 넘겨 오후 3시 무렵 굴착기를 몰고 있던 30대 기사 안병수가 갑자기 레버에서 손을 떼고 욕을 삼켰다. 반장님, 뭔가에 걸렸습니다. 김춘배가 다급히 달려와 굴착기 버킷이 멈춰선 지점을 내려다봤다. 버킷 날에 긁힌 흙 사이로 회색 덩어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여긴 원래 흙하고 돌뿐이어야 하는데. 김춘배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굴착기를 멈추게 한 뒤 그는 인부 2명에게 삽과 곡괭이를 들고 오라고 지시했다. 기계로 더 밀어붙였다가는 석탑 기초 자체를 건드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부들이 삽으로 흙을 떠내고 곡괭이로 주변을 조금씩 두드리자 문제의 물체 윤곽이 드러났다. 그것은 자연석이 아니라 사각형에 가까운 거친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천운사는 수백 년 된 목조 건물과 석조 건물로 이루어진 사찰이다. 이 위치, 이 깊이에 현대식 콘크리트가 있을 이유가 없었다. 여기 원래 공사한 적 있습니까? 김춘배가 옆에 서 있던 고참 인부에게 물었다. 아니요, 반장님. 작공 들어오기 전에 사찰에서도 이쪽은 손댄 적 없다고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김춘배는 더 이상 기계나 큰 공구로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잠깐 막 두드리지 마. 문화재일 수도 있으니까 살살 둘러만 파봐. 인부들이 주변 흙을 한 겹씩 걷어내자 콘크리트 덩어리 전체가 드러났다. 높이는 30cm 남짓, 폭은 한 사람이 안을 정도 크기였다. 표면은 거칠고 자갈과 잡석이 뒤섞인 채 대충 부어 굳힌 흔적이 역력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김춘배 눈에는 이 덩어리가 정식 구조물의 일부가 아니라 누군가가 급히 부어 만든 흔적처럼 보였다. 이상하네. 이런 데다 누가 콘크리트를 왜 쳐?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인부 하나가 슬며시 말을 꺼냈다. 안에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묻어놓은 돈 같은 거라던가.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 말은 곧장 다른 상상을 불러왔다. 김춘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다. 위에 보고는 해야겠지만 일단 조심해서 깨보자.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한쪽 모서리만 살살 쳐봐. 인부 한 명이 곡괭이 끝을 갈아가며 콘크리트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내리찍었다. 짤깍 하는 마른 소리와 함께 겉부분이 조금씩 부서졌다. 파편이 튀지 않도록 천조각을 덮어가며 여러 번의 나눠 깨는 작업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한 인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야, 잠깐만, 이거 사람 뼈 아니야? 김춘배가 뛰어가 보니 깨진 콘크리트 틈 사이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드러나 있었다. 처음에는 자갈이나 석회 덩어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누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형태였다. 길고 둥근 골간, 뼈대과 관절 부분이 있는 뼈였다. 그것도 짐승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사지뼈처럼 보이는 형태였다. 턱이 굳어버린 김춘배는 곧장 소리를 질렀다. 다들 뒤로 물러나. 더 이상 손대지 마. 지금까지는 그저 이상한 콘크리트였지만 인간의 뼈가 보이는 순간 이곳은 어떤 의미에서 현장 보존 대상이 되었다.
괜히 더 파다가 증거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굴착기 기사 안병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반장님, 이거 진짜 사람 뼈 맞겠죠? 설마 동물 뼈는 아니겠죠? 말 함부로 하지 마. 일단 스님들부터 모셔와야지. 천운사는 산속 깊숙이 있어 휴대전화 신호가 불안정했다. 사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예 서비스 불가 문구가 떠버리기 일쑤였다. 김춘배는 인부들에게 콘크리트 덩어리 주변에 임시로 줄을 치게 하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뒤 혼자 헐레벌떡 법당 쪽으로 뛰어 올라갔다. 법당 앞 마당에서는 몇몇 스님들이 오후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찰의 책임자인 주지스님, 민각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승려였다. 깔끔하게 면도한 머리와 반듯한 목소리, 신도들 사이에서는 학식이 깊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김춘배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달려와 인사 대신 말을 꺼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석탑 기초 공사하다가 이상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사람 뼈 같은 게 나왔습니다. 민각 스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렸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김춘배를 바라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보겠습니다. 다른 공사는 모두 멈추시고요. 민각은 젊은 스님 2명을 데리고 현장으로 향했다. 공사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좁고 가팔랐다. 산바람이 불어오지만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석탑 아래에 도착한 민각은 콘크리트 조각과 그 사이로 드러난 희끗한 뼈를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인부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민각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로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관세음보살, 업보가 깊군요. 그는 김춘배 쪽으로 몸을 돌려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이 주변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여기선 전화가 잘 안 터집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민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젊은 스님을 불렀다. 도윤 스님, 바로 산문까지 내려가서 마을 입구 파출소에 전화 좀 써야겠어요. 천운사 석탑 기초에서 유골로 보이는 뼈가 발견됐다고 형사과에 신고해달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도윤 스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산길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민각은 다시 한번 땅속의 뼈를 바라보더니 주변 인부들에게 차분히 말했다. 두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이곳은 사찰이 아니라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모두 공사장을 벗어나 계십시오. 산 아래 작은 읍내 파출소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것은 오후 4시가 조금 못된 시간이었다. 당직을 서고 있던 박상구 경위는 처음에는 산에서 사람 뼈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오래된 무덤이 파헤쳐진 사건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됐다는 설명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콘크리트 안에서 사람 뼈? 그는 즉시 관할 경찰서 형사계에 보고했고 곧바로 현장 보존을 위해 순찰차 한 대를 끌고 부하 경찰 둘과 함께 산길을 올랐다. 포장도 제대로 안 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 해가 기울 무렵이 돼서야 겨우 천운새 도착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민각 스님과 김춘배가 박경희를 석탑 쪽으로 안내했다. 현장을 확인한 박경희는 즉시 흙 위에 임시 테이프를 둘러 출입 금지선을 만들고 인부들과 스님들을 모두 한쪽으로 물러나게 했다. 콘크리트 조각 사이로 보이는 뼈의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건 우리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격수사대에 바로 연락해야겠어요. 박경희는 무정의로 관할서에 다시 연락해 사건을 즉시 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산속이라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몇 번이나 통화가 끊겼지만 결국 사람 유골이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됐고 고의적인 매장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도 전달되었다. 사건 성격은 그 순간 단순 변사나 실종이 아닌 타살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다음 날 새벽 서울에서 출발한 형사팀 차량 2대와 법의학팀 차량 1대가 산길 입구로 들어섰다. 앞차량 조수석엔 관격수사대 강력 1팀 팀장 유재현 경정이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 날렵한 얼굴에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한 번 맡은 사건은 끝을 보는 것으로 유명한 수사관이었다. 운전석에는 IT 기록 분석에 능한 후배 형사 이동훈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 팀장님, 유골 사건이라길래 그냥 오래된 실종 사건인가 했는데 콘크리트라면 좀 심상치 않네요. 이동훈의 말에도 유재현은 눈을 떼지 않고 태블릿에 저장된 초동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다. 천운사, 석탑 기초부, 콘크리트 블록, 인부들의 증언, 그리고 주지 스님이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신고했다는 내용까지. 산속 사찰, 콘크리트, 유골, 셋이 동시에 나오면 보통은 우연이 아니다. 유재현은 짧게 그렇게 말하고는 창밖으로 펼쳐진 산 능선을 잠시 바라봤다.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그들의 차는 비포장 상일로 접어들었다. 천운세 도착하자 이미 현장은 박상구 경위에 의해 임시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박경위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서울에서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현장은 어제 발견 당시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유재현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가장 먼저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던 석탑 기초부로 향했다. 법의학 책임자 한지석 교수와 그의 팀도 곧바로 장비를 내리고 간이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조각과 주변 흙은 이미 봉투와 상자에 나누어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습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유재현은 고무장갑을 끼고 콘크리트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표면은 거칠고 자갈과 모래 비율이 맞지 않아 마치 비전문가가 손으로 대충 섞어 부어 만든 듯한 질감이었다. 곳곳에는 철근 대신 구부러진 철사나 녹슨 철 조각들이 박혀 있었다. 문화재 보수용이라기엔 너무 엉성하네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동훈이 중얼거렸다. 유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 품질로 문화재 기초를 보강했다면 공사, 업체가 바로 소송감이지. 누군가 급히 뭔가를 감추기 위해 부어버린 콘크리트. 그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는 깨진 콘크리트 사이로 보이는 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미 겉으로 드러난 유골은 일부에 불과했다. 아직 덩어리 속에 더 많은 뼈가 박혀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때 한지석 교수가 다가왔다. 유 팀장, 인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교수님. 저희 쪽에서 건드린 건 없습니다. 발견 당시 그대로입니다. 법의학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기 전에 각 파편과 위치를 촬영하고 번호를 매기고 현장 스케치를 했다. 함부로 깨뜨렸다가 뼈에 추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은 매우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한지석은 루페로 뼈의 일부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람 뼈 맞습니다. 짐승 아닙니다. 성인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건 실험실로 가져가야 알겠지만 오래된 유골 같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에 옆에서 지켜보던 박상구 경위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산속 사찰, 오래된 유골, 콘크리트. 유재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 사찰은 수백 년 된 절이고 이 석탑은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쯤 걸쳐 지어진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탑 기초 안쪽에만 현대식 콘크리트가 일부 들어가 있다. 게다가 그 안에서 사람 유골이 나왔다.
그는 결론을 내리듯 짧게 덧붙였다. 이건 자연스럽게 묻힌 시신도 묘지도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숨기려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겁니다. 이제 천운사는 더 이상 조용한 산사, 샨씨가 아니었다. 경찰의 플라스틱 폴리스 라인이 석탑 주변을 촘촘히 감싸고 인부들과 스님들은 일정 거리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 신도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올라왔다가 사람 뼈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다시 내려가기도 했다. 유재현은 민각 스님을 따로 불러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석탑 주변에서 어떤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이 첫 보수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는 저희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탑 아래에 이런 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동자 어딘가에는 설명하기 힘든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유재현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추궁하지 않았다. 지금은 사람을 몰아붙일 때가 아니라 현장을 최대한 훼손 없이 수습해야 할 때였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즈음 법의학팀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거의 다 분해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유골과 부스러기들을 체증하는 데 성공했다. 뼈 조각 하나, 콘크리트 파편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모두 개별 봉투에 담아 번호를 매겼다. 한지석 교수가 마지막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서울로 가져가 정밀 분석을 해야겠지만 뼈 상태로 봐선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지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사망 시기, 사인 최대한 뽑아내 보겠습니다. 유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교수님께 달렸습니다. 이 사람 누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는 석탑 아래 파인 구덩이를 한 번 더 내려다봤다. 콘크리트와 뼈가 사라진 자리에는 묘하게 어둡고 깊어 보이는 흙구덩이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산사 한복판, 탑 아래 콘크리트 속 유골. 누군가는 이곳이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 유재현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운사에서의 수사가 단순한 유골 사건이 아니라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 작은 산사에서 시작된 이상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곧 지난 10여 년간 감쪽같이 묻혀있던 연쇄 실종과 살인의 문을 여는 첫 단초가 되고 있었다. 법의학 감정과 9년 전 실종 여대생 추적 천운사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와 유골은 그날 오후 바로 서울로 이송되었다. 유재현 팀장은 현장 정리를 마치자마자 형사들을 나눠 태우고 법의학팀 차량을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감식센터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누구도 시덥잖은 농담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탑 아래 콘크리트 속 유골이라는 조합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 감식센터의 대형 실험실. 하얀 타일 바닥 위에 스테인리스 부검대가 길게 놓여 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다. 천운사에서 가져온 상자들이 하나씩 열렸다. 콘크리트 파편, 흙,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던 뼈 조각들이 모두 번호가 붙은 봉투에 나뉘어 들어 있었다. 법의학자 한지석은 이미 하얀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째 변사 살인 사건의 시신을 다루어 온 베테랑이었다. 유 팀장,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콘크리트가 보호막 역할을 해서 뼈가 더 덜 상했어요. 한지석은 먼저 콘크리트 파편들을 따로 분류하고 그 속에 박힌 뼈를 최대한 손상 없이 분리해냈다. 이어서 유골을 물로 부드럽게 세척하고 건조대를 이용해 완전히 말린 뒤 해부학적 위치에 맞춰 인체 골격 모형처럼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뼈들은 점점 한 사람의 형태를 갖춰갔다. 두개골, 척추, 골반, 팔다리의 장골, 갈비뼈들. 비록 일부는 부서져 누락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충분히 복원 가능해 보였다. 한지석은 먼저 성별부터 확인했다.
그는 골반뼈를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았다. 골반이 상당히 넓고 치골각이 둥글게 벌어져 있습니다. 장골익, 엉덩뼈 날개, 모양도 그렇고 여성으로 봐야겠군요. 이어 그는 두개골의 봉합선과 치아 상태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두개골의 봉합선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고 어금니 마모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 갈비뼈 끝에 석회화 정도를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두개골 봉합, 치아 마모, 늑연골, 석회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망 당시 나이는 20대 초반, 대략 25세 사이로 보입니다. 옆에서 메모하던 이동훈이 고개를 들었다. 20대 초반 여성이면 최근 실종 말고 장기 실종 가능성이 크겠네요. 유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석은 곧 사망 시기, 즉 유골이 묻힌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추정으로 넘어갔다. 그는 뼈 표면을 확대경으로 보며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뼈 표면은 완전히 새하얗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건조하고 일부는 다공화, 구멍이 많아지는 현상가 진행되어 있었다. 동시에 콘크리트 파편의 풍화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뼈 표면의 변화, 주변 토양 침착물, 콘크리트의 풍화 상태를 종합하면 사망 후 최소 8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약 9년 전쯤 죽어 이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천운사 공사가 2015년 6월, 역산하면 피해자는 대략 2005-2007년 사이에 살해되어 탑 아래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쌓인 애시인이었다. 콘크리트와 이동 과정에서 이미 부서진 뼈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상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지석은 경추 목뼈 부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두 번째 경추 C2 축추와 세 번째 경추를 유심히 관찰했다. 일반적으로 매끄러워야 할 관절면 일부분에 육안으로도 보이는 미세한 균열과 눌린 자국이 있었다. 여기 보십시오. 축추 치돌기 주변에 가는 금이 여러 개 나 있습니다. 자연적인 골다공증이나 사후 손상이라 보기엔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는 X선 촬영과 3D CT 스캔 이미지를 띄워놓고 유재현과 이동훈에게 확대된 화면을 보여주었다. 경추뼈 앞쪽 관절면은 한 방향으로 강하게 눌린 듯이 찌그러져 있었고 미세 골절선이 방사형으로 퍼져 있었다. 목에 강한 압박이나 꺾임이 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손상 패턴입니다. 목이 비틀리거나 일방향으로 심하게 젖혀질 때 혹은 강하게 조를 때 발생할 수 있죠. 이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은 교살이나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건가요? 직접적인 연조직이 남아있지 않아서 100%라고는 못 받기 어렵지만 이 정도면 경부 외상에 의한 사망을 최우선 가설로 두는 게 맞습니다. 한지석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생전에 결박 상태였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손목뼈와 팔, 아래쪽 요골척골의 관절면을 보여주었다. 여기를 보시면 요골척골 말단부에 좁고 깊은 홈 비슷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 번에 생긴 골절이 아니라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져 뼈 표면이 살짝 패인 거예요. 그가 설명을 덧붙였다. 손목이나 발목을 오래도록 단단한 끈이나 금속 같은 것으로 묶어두면 살과 근육만 압박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뼈 표면에도 자국이 남습니다. 이 자국에는 미세한 골재생 흔적이 있는데 그 말은 곧 피해자가 이 상태로 일정 기간 이상 살아있었다는 의미죠. 유재현은 이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20대 초반 여성 사망 시점은 약 9년 전, 살해 전 상당 기간 결박 상태로 감금,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이 조여져 죽었다는 거군요. 한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의학 보고 초안이 나오자 유재현 팀장은 바로 회의실로 올라갔다. 화이트보드 한가운데에 그는 세 줄을 적었다. 성별, 여성 추정 연령, 2025세 추정 사망 시기, 2005-2007년 사망 원인, 경부 압박, 교살, 경추 손상, 추정 장기간 결박 흔적. 그는 보드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동훈을 향해 말했다. 우선 피해자가 누군지부터 밝혀야겠지. 프로파일도, 동기도, 용의자도 다 그 다음 문제야. 이동훈은 이미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전국 실종자 DB에서 2005-2007년 20대 초반 여성부터 필터링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넓혀볼게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작업이었다. 당시만 해도 전산화가 덜 되어 있던 기록들이 많았고 경찰청 DB와 각 지방청 DB의 연동도 완벽하지 않았다. 이동훈은 경찰청 통합 시스템과 각 지방청 자료를 동시에 뒤지며 하나하나 조건을 걸어 검색했다. 실종일, 2000도 01.1, 2007-1231, 성별, 여성 실종 당시 나이 18-25세. 이 조건만으로도 수백 건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가출 후 귀가했거나 시간이 지나 소재가 확인된 케이스들이었다. 하나씩 열어보며 해결된 사건들을 지워나가는 작업이 반복됐다. 몇 시간째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이동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투덜거렸다. 생각보다 많네요. 9년 전이면 기록이 부실한 것도 많고. 유재현은 굳이 재촉하지 않았다. 괜찮다. 한 명만 제대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조건을 조금 더 추가해봐. 산사, 절, 종교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신고 내용이 있는지. 이동훈은 신고 내용 텍스트에서 절, 사찰, 산사, 템플스테이 같은 단어들을 키워드로 검색했다. 그렇게 필터를 몇 번 더 거치자 최종적으로 남은 케이스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중 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이름, 정소진 21세, 실종일, 2006년 11월 중순 최종 확인 주소, 서울 직구 실종 당시 상태, 대학생, 우울 증상, 휴학 중 가족 진술. 혼자 산속절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연락 두절. 이동훈은 즉시 파일을 확대해 세부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당시 담당 지구대에서 작성한 초동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최근 연인과의 이별 후 심한 우울감을 호소. 부모에게 숲이 우거진 산사에 가서 며칠간 머물고 싶다고 말함. 이후 가족과 연락 안 됨. 구체적 사찰 이름은 강원도 산중에 있는 오래된 절이라 언급하였으나 당시 가족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함. 이 대목을 읽은 이동훈은 곧바로 유재현 팀장을 불렀다. 팀장님, 이거 천운사 사건이랑 시기, 패턴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유재현이 다가와 모니터를 살펴보았다. 정소진, 21세 여대생, 2006년 11월 실종. 우울증, 산사 언급. 정확한 절 이름은 신고서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강원도 산속 오래된 절이라는 표현이 눈에 걸렸다. 가족 진술 더 있어. 네, 첨부 파일에 당시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동훈이 클릭하자 당시 형사가 작성한 가족 면담 기록이 떴다. 그 안에는 이런 진술이 있었다. 딸이 전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며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맥에 있는 깊은 산사. 사람이 거의 없고 조용한 곳이라고 말했어요. 정확한 절 이름은 천운사. 천운. 뭐라고 했는데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재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천운사. 이름까지 거의 일치하네. 실종 시기 2006년 11월 사망 및 매장 추정 시기 10년 전, 즉 2005-2007년 연령 20대 초반 여성, 그리고 강원도 산사, 천운사라는 이름.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유골이 정말 정소진인지 확인하려면 유전자, DNA 대조가 필요했다. 유재현은 곧장 지시를 내렸다. 정소진 가족 연락처부터 찾아 살아계시면 부모님 혈액을 아니면 형제자매 구강상피라도 채취해야 해. 수사 기록에 적힌 연락처는 다행히 아직 유효했다. 그날 오후 유재현과 여성 형사 한 명이 서울 부산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를 찾았다. 집 초인종을 누르자 흰머리가 성성한 부부가 문을 열었다. 그들은 유재현이 경찰입니다. 따님 정소진 씨 관련해서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모든 걸 눈치챈 듯 고개를 떨구었다. 소진이 찾으신 겁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재현은 거짓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러운 어조로 설명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오래전에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연령과 시기, 상황이 따님의 실종 당시와 유사해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부모님 두 분의 DNA를 채취해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한동안 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9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감식팀은 현장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정소진의 오래된 칫솔과 머리빗도 함께 수거했다. 머리빗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머리카락 몇 가닥은 피해자의 직접 DNA를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였다. 서울 감식센터에서는 즉시 유전자 분석이 시작되었다. 유골에서 채취한 골수 DNA, 부모의 혈액 DNA, 그리고 머리카락의 DNA를 서로 교차 대조하는 작업이었다. 이틀 뒤 한지석이 결과지를 들고 수사팀 사무실로 올라왔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그의 표정은 매우 단호했다. 친지관계,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천운사 석탑 아래에서 발견된 여성 유골은 2006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대생 정소진이 맞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던 미상 여성 피해자라는 문구 옆에 유재현은 새로 이름 3글자를 써넣었다. 정소진. 탑 아래 콘크리트 속 익명의 뼈는 이제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삶을 가진 피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천운사 사건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유골 사건이 아니라 2006년 11월 스스로 산사로 향한다고 말하고 사라진 21세 여대생 정소진의 장기 미제 실종살인 사건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유재현 팀장은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왜 하필 천운사였는지와 누가 그녀를 거기서 죽였는지 관문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천운사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민각주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었다. 젊은 봉사자의 실종, N 동쪽 창고 아래의 비밀 지하실, 실종된 자원봉사자와 동쪽 창고 지하에서 발견된 악몽. 정소진의 신원이 확인되고 천운사 유골이 9년 전 실종 여대생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 며칠 후였다. 수사팀이 과거 기록과 사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조사를 준비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신고가 하나 더 접수되었다. 강원도 산 아래 작은 읍내 파출소로 한 중년 부부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초조하게 경찰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으며 승복을 입고 찍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 떠 있었다. 딸입니다. 천운사에서 자원봉사 한다고 올라갔는데 어제부터 통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 문자도 안 읽어요. 딸의 이름은 이혜민, 만 22세. 서울의 한 대학을 막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 마음을 정리해보고 싶다며 천운사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해 2주 전부터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평소에도 절에 관심이 많았고 SNS에는 산속 사찰에서의 템플 스테이 일기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글을 올리곤 했다고 했다. 부모의 말에 따르면 혜미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하던 딸이었다. 그런데 전날 오후를 끝으로 전화가 꺼진 채 메신저도 읽지 않고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파출소는 즉시 천운세 연락을 시도했지만 산속 특성상 연결이 쉽지 않았다. 결국 연락이 닿은 것은 이미 유재현 팀장이 천운세 상주하며 수사를 진행하던 시점이었다. 연락을 받은 유재현은 얼굴이 굳어졌다. 9년 전엔 여대생이, 지금은 자원봉사 여성이 같은 절에서 같은 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그는 지체 없이 동훈과 여성 형사 박소연을 데리고 천운사 자원봉사자 숙소로 향했다. 봉사자 숙소는 스님들이 머무는 승방과 떨어진 동쪽 끝자락의 작은 건물이었다. 방마다 2인 1실 구조로 되어 있었고 혜미는 다른 여대생 봉사자 한 명과 방을 같이 쓰고 있었다. 방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너무나도 정돈된 풍경이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노트와 볼펜, 물병이 놓여 있었다. 서랍 안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여행용 캐리어가 반쯤 열린 상태로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책상 위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박소연이 지갑을 확인했다. 신분증, 체크카드, 현금 5만 원 정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디를 떠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동훈이 장갑을 끼고 휴대전화를 켰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아 바로 열 수 있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발신은 어제 오후 4시경 어머니에게 건 전화였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통화 내역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얼마 안 돼서 전화가 꺼졌다는 얘기네. 동훈은 사진 앨범도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다. 천운세 올라온 첫날부터 사찰 건물, 산 풍경, 스님들, 다른 봉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다. 그런데 맨 마지막 즈음 분위기가 다른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두운 실내, 창고처럼 보이는 곳, 먼지가 뿌옇게 떠있는 공기. 그중 한 장은 특히 눈을 끌었다. 사진의 중심에는 낡은 시멘트 포대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그 뒤쪽 어둠 속으로 어렴풋한 나무문 모양의 무언가가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짧게 메모가 달려 있었다. 동쪽 창고 뭔가 이상한 문 발견. 크크, 나중에 자세히 봐야지. 유재현은 화면을 확대해 보았다. 시멘트 포대 뒤편,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부근에서 틈이 살짝 벌어진 사각형의 나무 판자가 보였다. 손잡이처럼 보이는 금속 고리도 희미하게 잡혀 있었다. 동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땅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같기도 하네요. 자원봉사자들을 하나의 방에 모아두고 박소연이 차례로 진술을 받았다. 4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경찰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같은 봉사자였던 친구가 실종이라는 말을 듣고 나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여러분을 탓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박소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혜민 씨를 찾으려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사소한 것까지 다 필요해요. 어제 그제 그 전날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작은 체구의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안이었다. 혜민과 한 방을 쓰던 룸메이트였다. 어제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혜민이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에 들어오더니 되게 들떠 있었어요. 동쪽 창고 쪽에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이 절에 숨겨진 비밀 금고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장난처럼 말했어요. 박소연이 재빨리 물었다. 동쪽 창고요? 그건 보통
봉사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긴 공사자재랑 오래된 불상 같은 걸 쌓아두는 데라고 스님들이 출입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혜민이가 문틈이 열려 있어서 그냥 호기심에 살짝 들어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아는 숨을 삼켰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구석에 시멘트 포대가 쌓여 있고 그 뒤에 바닥으로 내려가는 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었다고 웃으면서 보여줬어요. 그 말에 유재현과 동훈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이 방금 전 혜민의 휴대폰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혜민이가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나갔어요. 산불 감시초소 쪽으로 올라가면 전화가 잘 터진다고 해서 거기 전화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녁 공양 때도 안 나오고 밤 예불 때도 안 나왔어요. 처음엔 산책하다가 늦은 줄 알았는데 방에 돌아와 보니 짐도 그대로고 휴대폰이랑 지갑도 그대로인 거예요. 다른 봉사자들도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산속이다 보니 누군가는 혹시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절 뒤편 암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넘겼고 스님들도 처음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천운세 머무는 이들 중에는 종종 연락 없이 산길을 오르내리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 혜민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혜민 부모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도착한 것이다. 지안의 진술과 사진, 마지막 통화 시각, 방에 그대로 남겨진 휴대전화와 지갑, 모든 정황이 말해주고 있었다. 혜민은 어디론가 가려고 준비한 적이 없다.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끌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유재현은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즉시 대원들을 모아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천운사 전체를 수색합니다. 특히 지안 씨가 말한 동쪽 창고, 거기가 우선입니다. 이 절 안 어딘가에 혜민이가 있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움직입니다. 동쪽 창고는 사찰 경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끝을 돌고 한참을 더 내려가야 나오는 말 그대로 사람이 잘 안 가는 구석이었다. 창고 외벽은 오래전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덜룩했고 출입문에는 녹이 잔뜩 새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보안이 철저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숨기기 좋게 만든 건지 모르겠군요. 동훈이 중얼거렸다. 특수 절단기를 가져온 대원이 자물쇠를 절단하자 금속 타는 냄새와 함께 자물쇠가 떨어졌다. 유재현이 문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자 오래된 경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조금만 열었는데도 안쪽에서 곰팡이와 먼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손전등과 휴대용 투광기를 켜고 안으로 들어가자 정리되지 않은 각종 공사 자재와 부서진 불상 조각들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시멘트 가루와 부서진 목재가 흩어져 발자국이 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시멘트 포대는 저쪽입니다. 지안이 말해준 대로 창고 안쪽 끝 구석으로 가자 사진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시멘트 포대 더미가 벽을 따라 쌓여 있었다. 위쪽 몇 포대는 이미 굳어돌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유재현은 장갑을 낀 손으로 포대를 하나씩 내려보라고 지시했다. 대원 둘이 힘을 합쳐 포대를 치우자 그 뒤에서 나무로 된 사각형 판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판자 한쪽에는 낡은 금속 고리가 붙어 있었고 주변 바닥과 판자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보였다. 사진이랑 똑같네요. 동훈이 낮게 말했다. 유재현은 숨을 고르며 금속 고리를 움켜쥐고 힘을 주었다. 생각보다 힘들이지 않고 판자는 툭 하고 들려 올라갔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아래에서 한꺼번에 치솟아 올라왔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갇혀있던 듯한 썩은 냄새와 곰팡이,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묘한 단내가 즉시 코를 찔렀다. 경찰관 몇 명이 헛구역질을 참으며 한두 걸음 물러섰다. 나무 문 아래로는 좁고 가파른 석조 계단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 있었다. 이동훈, 나하고 앞장선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뒤따라 내려와 안전줄과 무정히 확인하고, 유재현은 권총을 점검한 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양옆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계단과 지하실 벽에 부딪혀 묘한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좁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천장은 낮았고 바닥은 흙을 다져 만든 듯한 상태였다. 이곳저곳에 달걀 크기의 돌들이 튀어나와 있어 발을 잘못 디디면 헛디딜 것처럼 보였다. 벽 주변에는 깨진 항아리, 오래된 농기구, 쓸모를 다해 버려진 듯한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오래된 창고의 연장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꺼려지는 무거운 공기,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진해지는 시체 썩는 냄새. 유재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손전등을 천천히 휘둘렀다. 그때 빗줄기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었다. 지하실 한켠 벽을 등지고 놓인 나무 의자 하나, 그리고 그 위에 고개를 옆으로 떨어뜨린 채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이 묶여 있었다. 이혜민? 박소연의 입에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다. 젊은 여성은 의자에 전신이 묶인 상태였다. 손목과 발목은 거칠게 엮인 끈에 감겨 있었고 몸통도 의자 등받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입에는 커다란 천조각이 억지로 틀어막혀 있어 비명은 물론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옷차림은 흉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목과 가슴, 허벅지 곳곳에는 검붉은 멍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완전히 굳어버린 동공이 허공을 향해 크게 뜨여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마지막 순간의 극심한 공포가 고스란히 얼어붙어 있었다. 현장에 내려온 모두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유재현이 겨우 몸을 움직여 혜민의 목덜미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차갑게 식어버린 피부, 느껴지지 않는 맥박.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며 낮게 말했다. 법의학팀이 지하실로 내려와 가니 검시를 진행하는 동안 수사팀은 지상 출입구와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외부에서 이 지하실로 이어지는 통로는 동쪽 창고 바닥 아래의 이 문이 유일해 보였다. 한지석은 혜민의 팔을 살펴보던 중 작은 붉은 점 하나를 발견하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거 보십시오, 유 팀장. 팔 안쪽 정맥 부위에 주사바늘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최근 거죠. 진통제나 수액일 가능성은요?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이 장소, 이 상황과 함께 보면 강력한 약물을 이용한 제압 가능성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정확한 건 부검과 혈액 검사 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지석은 말을 흐렸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정소진 사건에서 확인한 목을 조르는 방식의 살해와 결박 흔적에 더해 이혜민에게서는 약물 투여 정황까지 보이는 것이다. 젊은 여성 사찰에 머무른 뒤 실종 장기간 또는 일정 시간 결박 목을 조르는 방식의 살해 사체 혹은 유골이 사찰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진 패턴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혜민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지하실을 빠져나갈 때 유재현은 계단 위에서 잠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밤마다 법당에서 들리던 목탁 소리, 연불 소리, 은은한 향냄새.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악몽 같은 장치로 느껴졌다. 여기는 절이 아니라 누군가가 수년간 사람을 가뒀다가 죽이고 묻고 다시 숨겨온 완벽한 은신처였다. 동쪽 창고 아래의 비밀 지하실에서 발견된 이혜민의 시신은 천운사에서 벌어진 일이 단지 9년 전에 한 번뿐인 비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연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하실 바닥, 특히 혜민이 묶여있던 의자 주변 흙은 다른 곳과 달리 부드럽게 뒤섞인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단지 한 사람의 시신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여러 번 파헤쳐졌다 다시 메워진 자리인 것처럼. 유재현은 마지막으로 지하실 전체를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다. 여긴 단순한 범행 장소가 아니야. 이 절 안에 사는 누군가의 사냥터이자 묘지다. 범인은 아직 이 산 어딘가에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순간부터 천운사는 더 이상 산속의 고요한 사찰이 아니었다. 경찰에게는 연쇄살인범의 아지트,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의 현장이 되었다. 주지의 민낯, 의대 출신 과거, 케타민 흔적, N 외장 하드, 공덕, 법명 민각, 세속의 이름, 마영수, 천운사 동쪽 창고 지하에서 이혜민의 시신과 추가 유골이 발견된 뒤 수사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좁혀졌다. 천운사 주지, 법명 민각 스님. 그는 언론이 떠들어대기 전까지도 변함없이 새벽 예불을 진행했고 경찰이 저를 봉쇄한 이후에도 형사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유재현의 눈에는 그 온화함 자체가 가장 큰 이상 징후였다. 이 사찰 안에서 최소 2명이 살해됐고 수년 전 실종 여대생의 뼈까지 나왔는데 가장 무거운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차분할 수 있나? 수사 방향은 분명해졌다. 유재현은 동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지시했다. 동훈아, 이제 민각이 아니라 사람 마영숭을 찾아야 한다. 출가 전 이름, 학력, 경력, 군번까지 모조리 파. 사찰 측에서 제출한 공식 서류에는 민각 주지는 15년 전 종단에서 위촉된 승려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출가 이전의 신상은 모조리 공란이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은 적혀 있었지만 학력, 직장, 경력칸은 텅 비어 있었다. 동훈은 경찰청 통합전산망에 법명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를 시작했다. 화면에는 새로운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마영수, 1965년생, 출생지, 부산. 기본 인적사항 외에는 놀라울 만큼 이력이 깨끗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기록은 희미했고 90년대 중반 어느 순간 갑자기 승적 등록 한 줄만 덜렁 올라와 있을 뿐이었다. 너무 깨끗한데요. 동훈이 인상을 찌푸렸다. 보통은 여기저기 잡다한 이력이라도 남기 마련인데 이건 일부러 지운 흔적에 가깝습니다. 유재현은 다른 루트를 택했다. 학력부터 보자. 고등학교 졸업 연도면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갔을 가능성이 크겠지. 부산 출신이면 부산, 대구, 서울 쪽 의대가 1순위였을 거고. 경찰청이 가진 일반 DB로는 부족했다. 결국 동훈은 교육부와 각 대학의 옛 학적부 전산화 자료에 접근 허가를 요청했다. 몇 시간에 걸친 검색 끝에 드디어 한 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이름 마영수 1984학번 이과대학 입학 전공 의학과 비고 1988년 징계 제적. 동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재현을 불렀다. 팀장님, 나왔습니다. 민각. 아니, 마영수는 의대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징계 제적입니다.
그 한 줄로 많은 것들이 설명되기 시작했다. 목을 조르는 방식의 살인, 장기간 결박 패턴, 그리고 이혜민의 팔에서 발견된 주사바늘, 자국과 케타민 의심 소견까지. 의대 징계 기록에는 대략적인 사유만 적혀 있었다. 실습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품위 손상. 유재현은 이 애매한 문장이 마음에 걸렸다. 저 문장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야. 동훈은 다시 한번 요청을 넣어 당시 대학징계위원회 회의록과 부속 병원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오래된 종이를 스캔한 PDF 파일 속 빛바랜 활자들 사이로 이름 하나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정신과 병동 여환자, A양, 19세, 우울 불안 증상. 실습 학생, 마영수의 야간 단독 접촉에 대한 문제 제기. 당시 한 간호사가 마영수가 야간에 단독으로 여자 환자 병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것 같다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그 뒤 사건은 흐지부지 됐다. 여환자 A양은 약물로 인해 의식이 흐린 상태였고 이후 심한 동요를 보였으나 그 진술은 정신질환자의 망상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대학은 언론 보도와 병원 이미지를 우려해 사건을 덮는 대신 조용히 마영수를 징계 제적 처리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동훈이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약물로 사람을 무력화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패턴이 이미 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거죠. 경찰청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의대에서 쫓겨나고 의사 면허를 얻지 못한 채 사라진 청년 마영수. 그리고 수년 뒤 강원도 산중에 다시 나타난 이름 없는 승려, 지금의 천운사 주지 민각스님. 의학 지식, 약물 경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승려의 지위. 모든 퍼즐 조각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다음 과제는 케타민의 출처였다. 부검 전 단계의 혈액 조직 검사에서 이혜민의 체내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지석의 보고가 올라오자 유재현은 곧장 물었다. 케타민이면 요즘 시중에서는 사실상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인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사람 의료용은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병원 내부자 혹은 동물병원 축산 쪽 관계자. 천운사 주변에는 큰 종합병원이 없었다. 그러나 산 아래 읍내에는 오래된 동물병원이 하나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허름한 간판 아래 중년 수의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유재현은 우회하지 않았다.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천운사에서 케타민을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수의사가 펄쩍 뛰었다. 아니, 그게 무슨... 저는 절대 마약류를 함부로... 하지만 경찰 신분증과 영장을 제시하자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늘어졌다. 결국 그는 컴퓨터를 켜서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거래처, 천운사 품목, K주, 케타민 주사제, 축산용, 소용량 용도, 산사 주변 길 잃은 개 고양이, 유기견 구조 후 진정 목적, 결제, 현금 플러스 몇 차례 주지 개인 계좌 이체, 주지 스님께서 직접 내려와 부탁하셨어요. 산에서 다친 개들을 본다면서 처음엔 양도 적고 용도도 그럴듯해서 별 의심을 못했습니다. 수의사는 거의 울상이었다. 나중엔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미 몇 년째 거래를 하고 있었고 스님 말인데 설마 그런데 쓸 줄은. 동훈이 거래 시기를 하나씩 짚어내며 물었다. 이 거래 시점이 정소진 실종 이후부터죠? 그리고 3년 전, 그리고 이번 사건 한 달 전에도
소량 주문이 들어왔고요. 수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제 수사팀은 확신할 수 있었다. 민각은 의대에서 배운 약물 지식과 승려로서의 신뢰, 그리고 산하의 동물병원을 이용해 수년간 케타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왔다는 것을. 민각을 향한 의심은 이제 물증으로 이어져야 했다. 검찰과 법원의 긴급 영장이 떨어지자 유재현은 일부러 자정을 택했다. 저 사람은 이미 우리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어. 대낮에 덤볐다간 증거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 깜짝 들이쳐야 해. 그날 밤 천운사 경내는 평소처럼 고요했다. 법당에서는 약한 불빛 아래 어린 스님 둘이 목탁을 치며 야간 참선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주지 민각의 승방은 다른 승려들의 방과 떨어진 작은 독립마당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철제 방패와 방탄복으로 무장한 대원 둘이 마당 입구를 막고 유재현, 동훈, 박소연,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2명이 승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와 함께 낮은 나무 탁자, 단단한 나무 침상,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불경과 서예 도구들이 보였다. 민각은 방 한가운데에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이 한밤중에 웬일이십니까, 팀장님? 그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다. 유재현은 영장을 내밀었다. 민각 스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살인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민각은 영장을 힐끔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겠지요.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 방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옷장은 낡은 승복 몇 벌이 전부였고 서랍에는 붓, 먹 한 집뿐이었다. 욕실도 그저 오래된 세면대와 수건이 걸려 있을 뿐 범죄와 연결될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30분, 40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팀은 점점 불안해졌다. 민각은 그동안 꼿꼿이 앉아 염주를 굴리며 작은 소리로 경을 외울 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긴장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유재현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법당에서나 볼 법한 꽤 큰 목조 관세음 보살상. 승방치고는 지나치게 크고 정교한 조각이었다. 그 아래에는 나무로 된 불단이 있었고 그 뒤로는 마룻장과 동일한 나무판이 벽을 이루고 있었다. 유재현은 불단 뒤편으로 돌아가 벽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일정한 패턴으로 짜인 나무결 사이에서 손끝에 미세하게 다른 감촉이 느껴졌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나무판의 한 부분에 직선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틈이 있었다. 동훈아, 이 상 좀 옮겨봐라. 남자 대원 2명이 힘을 합쳐 관세음 보살상을 옆으로 밀어내자 그 뒤에는 얼핏 보면 그냥 벽처럼 보이는 나무판에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홈이 파여 있었다. 유재현이 그 홈에 손을 넣고 힘을 주자 나무판이 딸깍하고 소리를 내며 바깥쪽으로 열렸다. 작은 공간, 숨겨진 벽장. 그 안에는 향 냄새가 아니라 약품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다. 숨겨진 벽장 안에는 한눈에 봐도 의료용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었다. 그 위에는 멸균 포장 상태의 주사기, 각종 게이지의 바늘, 그리고 케타민, HCl이라고 적힌 앰플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한지석이 급히 합류해 앰플 라벨을 확인하더니 짧게 말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케타민 주사제. 축산용과 같은 제형이고 용량도 이혜민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합니다. 그 옆에는 작은 검은색 외장하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마치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듯 붉은 보자기를 반쯤 감싸고 있었다. 외장하드 표면에는 한글로 2글자가 적힌 흰 라벨이 붙어 있었다. 공덕, 공대문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서늘해졌다. 불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선행, 덕을 쌓는다는 의미의 그 단어가 지금은 이 방에서 가장 섬뜩한 물건에 붙은 이름이 되어 있었다. 민각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염주를 굴리던 손가락이 잠시 멈추는 것을 유재현은 놓치지 않았다. 스님, 이 벽장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 옛날에 신도들이 약초 몇 가지를 보관하라 해서. 민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담겨 있었지만 억양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외장 하드와 약물 트레이는 즉시 증거 봉투에 담겨 디지털 포렌식 팀과 함께 임시 지휘본부로 옮겨졌다. 천운사 안에 설치된 텐트형 지휘본부 한켠 노트북과 분석 장비가 세팅됐다. 외장 하드를 USB 포트에 연결하자 화면에 곧장 하나의 드라이브가 인식되었다. 놀랍게도 암호 설정은 되어 있지 않았다. 자신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아니 들킬 리 없다고 확신한 거죠. 포렌식 요원이 폴더 구조를 열자 최상단에 폴더 하나가 떠 있었다. 폴더 이름은 외장 하드 라벨과 똑같았다. 공덕, 공대. 그 안에는 다시 여러 개의 하위 폴더들이 있었고 각 폴더 이름은 사람 이름처럼 보였다. 소진 해민 지영. 유재현은 가장 먼저 소진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날짜가 적힌 동영상 파일이 여러 개 들어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실행하자 오래된 캠코더 특유의 거친 화질과 빗소리 같은 잡음이 화면에 나타났다. 침침한 방 안, 승방으로 보이는 공간. 침상 위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 움직이지 못한 채 힘없이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비친 날짜는 2006년 11월. 카메라가 움직이며 한 남자의 상반신이 화면에 들어왔다. 회색 승복을 걸친 지금보다 젊은 얼굴의 민각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잠시 미소를 짓더니 마치 강의를 시작하듯 나직하게 말했다. 오늘 이 아이에게 참된 해탈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유재현은 이를 악물며 재생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곧 또 하나의 폴더를 열었다. 이번에는 혜민. 이번 영상은 훨씬 화질이 좋았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의자에 묶인 혜민,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민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승복 대신 몸을 타이트하게 감싼 검은 상의,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낯설 정도로 또렷했다. 이제 그는 스님이 아니었다. 그저 약으로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결박하고 공포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하는데 집착하는 연쇄범의 얼굴이었다. 영상이 끝나갈 즈음 카메라는 혜민의 목 주변으로 바짝 다가갔다. 민각의 손이 화면 한가운데로 들어와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 들어갔다. 이윽고 몸부림이 멈추고 고개가 옆으로 축 떨어지는 모습까지 카메라는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포렌식 요원이 손을 떨며 재생을 멈추자 지휘본부 안은 한동안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성폭력이나 살인이 아닙니다. 한지석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사람에겐 이 전체 과정이 일종의 연구이자 의식 같아요. 그걸 스스로 공덕이라고 부른 거고요. 유재현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며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건 의심이 아니라 주지민각, 세속의 이름 마영수의 범행 연대기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들고 그를 정식 피의자로 입건하고 법정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천운사의 주지는 더 이상 산속의 고승이 아니었다. 의대에서 쫓겨난 뒤 신분을 숨기고 승려가 되어 케타민과 신앙을 동시에 무기로 쥔 채 수년간 젊은 여성들을 사냥해온 연쇄살인범일 뿐이었다. 한국 법정과 살인주지에 대한 사형 선고 천운사 지하에서 내구의 시신과 콘크리트 속 구골격, 그리고 외장 하드 건의 공덕. 이 발견된 지 수개월 뒤 사건은 마침내 법정으로 넘어갔다.
언론은 그를 산사 연쇄살인 주지, 케타민 살인 스님이라 불렀지만 기소장 맨 앞줄에 적힌 이름은 단순했다. 피고인 마영수, 법명 민각. 검찰은 신중을 기해 공소를 제기했다. 살인 7건, 특수강간 및 강간치사, 시체 유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불법 촬영물 제작 소지, 사기, 및 유료법 위반까지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악의 죄목들이 모두 얹혔다.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는 방청 신청이 쇄도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 오래지 않아 전국적인 공포와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딸을 산사에 보내면 안 되겠느냐는 부모들의 글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불교계 내부에서도 그를 승적에서 파제하라는 단원과 참회문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요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이 제작, 보관한 영상물은 피해자들의 인격과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이를 공개된 법정에서 반복 상영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자들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 하며 반발했지만 정작 피해자 가족들 대부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세상이 구경하는 건 더 끔찍한 일이에요. 결국 재판은 피해자 유가족, 피고인, 변호인, 검사, 그리고 일부 증인과 수사팀만이 앉아있는 좁은 법정에서 커튼이 쳐진 채 시작됐다. 검사는 첫 모두 진술에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려 애썼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아주 조금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다. 피고인 마영수는 의대에서 제적된 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승려가 되었고, 산중사찰의 주지라는 권위와 사람들의 절대적 신뢰를 이용해 10여 년 동안 젊은 여성들을 표적 삼아 연쇄적으로 살해한 자입니다. 검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분하게, 그러나 한 칼 한 칼 찌르듯 논리를 세워갔다. 동물병원 거래 내역 여러 해에 걸쳐 천운사 명의와 개인 계좌로 꾸준히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 길 잃은 개를 치료한다는 거짓 명목으로 마약류를 확보해온 점, 법의학적 소견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검출된 케타민 농도, 여러 피해자의 경추, 목뼈에서 동일한 유형의 골절 양상 손목, 발목뼈에서 나타난 깊은 결박 흔적, 공덕, 공대, 폴더의 영상들, 각 피해자를 약물로 무력화한 뒤 결박 성폭행, 교사라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 특히 카메라를 향해 피고인이 직접 이 아이에게 진정한 해탈을 이라 말하는 장면들, 과거 의대 징계 기록, 정신과 병동에서 약물 투여 상태의 여성 환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고발 사건 축소를 위해 품위 손상 정도로 포장된 징계 제적 결정문 피고인의 자백 초기 수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범행 경위와 신의 시선에서 본 공덕이라는 왜곡된 세계관 이후 재판이 가까워질수록 진술을 번복 축소했지만, 영상과 물적 증거와 모순되는 점 검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의학 지식과 종교 권위를 결합한 극도로 조직적이고 계산적인 연쇄살인범입니다. 그에게서 스스로 죄를 돌아보는 양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나라 형벌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 사건만큼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는 드뭅니다. 국선 변호인은 처음부터 난감했다. 영상과 재구성된 범행 행태, 의학적 소견, 유가족 진술까지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결국 변호 측은 전략을 바꿨다.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또는 정신병적 성향을 주장하고, 종교적 왜곡된 구원관 속에서 현실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호소하며 최소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춰보려 한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2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고 진술했다. 충동 조절과 공감 능력의 심각한 결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특유의 사고 패턴 등. 하지만 중요한 대목에서 두 전문의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피고인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매우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증거를 은폐하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콘크리트에 유기하거나 사찰 지하 땅을 파묻는 행위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여기서 사실상 설자리를 잃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마영수는 증인석에 앉은 순간부터 끝까지 스스로를 피해자이자 구원자급으로 묘사했다. 저는 그들을 상처에서 건져 올리고 싶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연인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그래서 약을 주사하고 결박하고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까? 마영수는 잠시 미소를 띄었다. 육신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저는 그것을 해탈이라 느꼈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과 욕설이 뒤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소진의 어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며 의자를 붙잡았고 이혜민의 아버지는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듯 앞으로 달려들다 제지당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유가족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정소진의 아버지는 준비해온 종이를 몇 번이나 구기고 펴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입을 열었다. 제 딸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고, 가끔 죽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부모인 저와 아내였습니다. 그는 마영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애가 산사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제일 편안한 곳이라고, 스님이 좋은 분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며 즐겼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해탈, 우린 그런 해탈 원한 적 없습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혜민의 어머니는 한 줄만 남기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제 딸은요, 스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제발 다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유재현과 동훈, 한지석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마침내 선고일. 재판부는 긴 판결 이유를 약 1시간 동안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최소 7명의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산사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감금 성폭행 살해하였습니다. 범행은 우발적이지 않았고 피해자 선정부터 약물 확보, 범행 공간 마련, 시신 유기 및 은폐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치밀하게 계획 실행되었습니다. 판사는 특히 공덕 폴더에 담긴 영상의 존재를 강조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을 마치 학술 영상처럼 기록하고 보관하였고 각 파일에 피해자의 실명을 파일명으로 붙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왜곡된 의미에서 업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 판사는 정신감정 결과를 인용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특성을 보이나 범행 당시 현실 판단 능력과 사물 변별 능력은 온전히 유지된 상태였으며 자신의 범행이 처벌받을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신미약 또는 책임 능력의 중대한 저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량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종교와 신앙을 등에 업고 가장 약한 이들을 속였습니다. 구원과 해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실상은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 남겨진 가족들의 평생에 걸친 상처를 생각하면 죄책이 극히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내쉰 뒤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러한 피고인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방법을 법원은 찾을 수 없습니다. 형법이 허용하는 최고형 이외에는 달리 형을 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 마영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승적 박탈 및 관련 종교 법인과의 모든 직무관계 해지, 마약류 및 불법 촬영물 전량, 몰수 폐기, 이를 명한다. 법정안이 얼어붙었다. 유가족 몇몇은 오열했고 어떤 이들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았다. 정작 당사자인 마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결국 세상이 날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 말에 유재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노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다. 판결 직후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거센 논쟁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집행이 중단되다시피 한 사형 제도를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가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 정도면 사형 말고는 답이 없다는 여론,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재가동해야 하느냐는 인권단체의 반발 불교계, 내부의 참회 성명과 산사 안전지침 개정 논의. 그러나 천운사에서 딸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그런 논쟁이 의미 없었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우리에겐 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 확실할 뿐입니다. 몇 년의 항소와 상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마지막 줄에는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 적혔다. 원심의 사형 선고는 정당하다. 그 사이 천운사는 종단 결정으로 영구 폐쇄되었다. 법당의 불상과 목탁, 경전 일부는 인근 사찰로 옮겨졌고 살인 현장이었던 지하실과 콘크리트 위 탑터는 철저히 메워져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작은 표지석 하나만이 옛 천운사 자리를 알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신앙이 악용된 비극이 일어났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할 것이다. 유재현과 동훈, 한지석은 마지막으로 그 표지석 앞에 섰다. 짧은 침묵 끝에 동훈이 말했다. 팀장님, 그래도 끝까지 왔네요. 유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난 건 사건일 뿐이다. 저 사람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도 피해자들 삶의 나머지 페이지는 우리 대신 그 가족들이 살아가야 하니까. 산바람이 불어와 오래전 범행 도구였다가 지금은 녹슬어버린 창고 철문이 멀리서 삐걱거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기는 소리가 아니었다. 한국 법정의 한 구석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와 함께 산사에 숨어있던 살인주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